초인종이 3번 울린 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조카가 들고 온 건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제 집을 빼앗을 계획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미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83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위험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83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8년이 됐네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65이었는데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집와서 줄곧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을 넘어서서 오히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달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좋고 저녁에 혼자서 드라마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 전에 장만한 곳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동네가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았을 때였죠. 바닷가 근처라 습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집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곳의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좋은 동네가 될 거라고 하면서 여기서 평생 살자고 했거든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해운대 근처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가끔 전화해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서 회와 매운탕을 파는 조그만 가게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오고 밤 11시까지 장사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거든요.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바쁘기도 했지만 하루 매출이 좋을 때면 남편과 함께 웃으면서 돈을 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남편이 60 초반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을 잘 쓸 수 없게 됐죠. 그때부터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 간병에 매달렸어요. 13년 동안 집에서 돌봤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돌보면서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심도 생겼고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법도 익혔어요. 은행 업무, 각종 서류 작업, 병원 일까지 전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13년 동안 간병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장 보러 시장에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일주일에 2번 오는 요양보호사 김 선생과 가끔 들르는 조카 민호뿐이었어요. 민호는 제 남편의 형님 손자로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예요. 민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가 많이 돌봐줬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학교 끝나면 저희 식당으로 와서 숙제하고 저녁 먹고 가끔은 아예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죠. 그때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저희 일도 도와주고 특히 남편을 정말 좋아했어요. 남편도 민호를 친손자처럼 아꼈죠.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을 도와줬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민호는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 서울의 큰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몇 년 후에 민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희는 응원했어요. 젊으니까 도전해보라고 했죠. 결혼할 때도 300만 원을 보태줬어요. 그때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기꺼이 도와줬어요. 민호 아내 영희 씨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의 바르고 저한테도 다정하게 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함께 와서 안부도 묻고 명절 때는 선물도 가져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명절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가끔 전화하면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 겨울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민호가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안부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그동안 연락이 뜸해서 서운했는데 다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통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계속 제 건강 상태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지럽지는 않으세요? 기억력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혹시 혼란스러운 적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건강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제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하지 않냐면서 자꾸 걱정을 표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계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슬쩍슬쩍 떠보더라고요.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직 제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데 무슨 요양원이냐고요. 제 집이 제일 편하고 이 동네도 정들었는데 왜 다른 데로 가야 하냐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계속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돼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영희까지 함께 와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요양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설들은 정말 좋다면서 개인 방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이 제 의견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결정해놓고 저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진하게 걱정해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제 은행 업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면서 혹시 이상한 전화 온 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았어요. 통장은 어디 은행에서 만드셨어요?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해놨어요? 혹시 누가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제 재정 상황에 대해 캐묻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본인들이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많으니까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은행 업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평생 장사를 했던 사람이 돈 관리를 못할 리 없잖아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민호와 영희의 행동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다룰 때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말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대답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말할 때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신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건강하다고 하거나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묘하게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제게 무슨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조카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초인종이 3번 울린 날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보통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았거든요. 점심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요즘은 혼자 먹는 밥이 그리 맛있지 않아서 대충 때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TV에서 나오는 일일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딩 하고 한 번 울리더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띠딩 또 한 번 그리고 또 띠딩 3번 연속으로 울렸어요. 누가 이렇게 급하게 배를 누르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민호와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와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얼마만이에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뜬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거실에 앉기도 전에 영희가 말을 꺼냈어요. 고모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 물으니까 건강검진 패키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봄맞이 특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거래요. 경치 좋은 곳에서 휴양도 하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요? 저는 평생 부산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김해공항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민호와 영희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항공료부터 숙박비, 병원비까지 전부 자기들이 해결했다면서 부모는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욱 의아했어요.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제게 돈을 쓸 여유가 생겼나. 그동안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써가면서 저를 제주도에 보내겠다고 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몸이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까 영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요즘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한 달 전쯤에 혈압약을 바꾼 후에 잠깐 어지러워했던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약 부작용이었고 의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주고 나서는 금세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기억력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를 깜빡했을 때 농담 삼아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문제 삼아서 제주도 건강검진까지 계획하다니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일정표, 병원 브로셔, 항공권 예약 확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상한 서류가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보호자 정권위임 동의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검진 중에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호자가 모든 의료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민호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다 받는 서류래요. 형식적인 거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한 건강검진인데 왜 이런 위임서가 필요한가요? 더군다나 정권위임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었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검진 여행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그 목적은 제게 좋지 않은 것일 거야. 하지만 저는 일단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제주도도 가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의심이 들면 시간부터 벌어라. 민호와 영희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자 더욱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도 날씨도 좋고 병원도 최고 시설이고 의료진도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갔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답해 달라면서요. 서류는 그냥 두고 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됐을 거예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그 보호자 정권위임 동의서가 가장 문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서류 생각만 나더라고요. 정말 단순한 검진 동의서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그 서류가 나타나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악몽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랍 속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을 적어둔 수첩이었어요. 큰 돈은 계좌에, 더 큰 안전은 흔적에. 남편은 평생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온갖 속임수를 봐왔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죠. 중요한 서류들은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큰 돈은 한 곳에 모아두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어요. 집문서와 도장은 따로 보관하고 통장도 여러 개로 나누어 두었어요. 그리고 비상금도 소액씩 여러 곳에 숨겨 두었거든요. 그리고 수첩 뒤쪽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 동네에서 오래 개업한 변호사, 그리고 몇몇 믿을 만한 지인들의 연락처였죠. 점심때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일 오전 비행기인데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서 바로 모시러 오겠다는 거였어요. 가방도 자기들이 싸드리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도장하고 통장도 챙겨달라는 거였어요. 제주도에 지점이 있으니까 환전도 편하고 혹시 병원에서 결제할 일이 있을지 모른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건강검진이 목적이 아니구나. 보호자 위임과 재산 관련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건강검진비는 이미 지불했다고 했으면서 왜 또 제 통장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도장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로요. 김 변호사님은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게 계약서나 각종 서류 일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행히 변호사님이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조카가 갑자기 제주도 건강검진을 제안했는데 보호자 정권위임서를 요구하고 통장과 도장까지 가져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즘 가족이 노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가 많아요. 특히 해외나 지방으로 데려가서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수법이 흔해요. 성년후견이 뭔지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노인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가족이 그 노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본인 동의 없이도 집을 팔거나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만약에 제가 모르고 그 서류에 사인했다가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민호가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변호사님은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면서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동안 민호를 믿고 살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하려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몇 달 동안의 민호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자꾸 어지럽지 않냐, 기억력은 어떠냐고 물어보던 것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것도, 은행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던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다음날 아침 9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몇 장의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임의후견과 성년후견, 사전방지 진술서였어요.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누구의 후견도 필요 없다는 내용을 공증받은 서류였어요. 두 번째는 재산처분 제한 통지서였어요.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출해서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서류였어요. 세 번째는 병원 치료 관련 의사 결정 대리 금지 진술서였어요. 의료진에게 본인만이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대리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 장만 챙기면 최소한 급소는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라고 하셨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라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혹시 제주도에 가더라도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아는 사람과 함께 다니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24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를 주셨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지점장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 계좌에 거래 제한을 걸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만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점장님도 요즘 이런 일이 많다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뭔가를 시도하면 즉시 연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민호와 영희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제 옷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제가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고모 가방은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옷은 며칠치만 챙기면 되고 세면용품도 다 있어요.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